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인가 바이든의 당선인가 11월 3일 미 대선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죠. Could you imagine if I lose my whole life? What am I going to do? I'm not going to feel so good. Maybe I'll have to leave the country. I don't know. Here's the deal. The fact is that everything he's saying so far is simply a lie. Everybody knows he's a liar. 현재 여론조사상 우위는 바이든 후보가 점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반전이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이 와중에 재미 한인 교포들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많다고 하는데요. 변상욱의 눈, 오늘은 미 대선에 주목해보겠습니다. 제가 짐이라고 한 게 잘 하셨습니까? 짐이라는 조롱을 듣는 이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단연 주목받은 인물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슈 언박싱 시간에는 막바지 국감 평가와 함께 라임 옵티머스 사건 쟁점들 분석해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 금고처럼 이용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숨길 거 숨기고 뺄 거 빼고 자체 보고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불법 대출을 했다는 대출 내역서가 국감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죠. 관련 내용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2부에서 만나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바둑 여제를 스토킹한 40대 남성의 1심 판결이 징역 2년으로 선고됐는데 당사자인 조혜연 구단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하은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과 함께하는 유튜브로 본 세상 시간도 준비되어 있죠. 10월 23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정면승부 개편을 맞아서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던 변상욱의 눈 코너를 확대 편성했습니다. 월수금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중 마지막 금요일에 만나보는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지 시간 22일 미국 대선 후보의 최종 TV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보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좀 늦게 하면서 뼈다구 감자탕 먹으면서 본 것 같습니다. 지난 토론은 사상 최악의 대선 토론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난리치면은 바로 마이크를 끄겠다. 2분 넘어가면 마이크를 끌 테니까 얌전하게 잘해라 이렇게 돼갖고 점잖게 끝났습니다. 특별한 쟁점이 부각된 거 없고요. 새로운 요인 돌발 요소라고 할 만한 요인이 발생한 것도 없고, 제가 보니까 처음보다 훨씬 덜 혼란스럽기도 했고, 유권자나 아니면 이게 경제계나 시장에 던지는 어떤 새로운 정보도 없었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거든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저 사람이 된다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경제, 그다음에 이 나라의 워낙 큰 나라니까 이 나라에 얽혀 있는 국제적인 정세나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 변화할 만한 그 요인을 찾아보려고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건데, 그런 건 아마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북 관계에서는 트럼프가 상당히 점수가 오히려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뭐 했냐. 김정은, 김정일 계속 핵실험할 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냐. 나는 끌어내가지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꼼짝 못하게 한 거 봤지. 이렇게 됐고, 다만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방역에서 상당히 그래도 더 앞서갔고 그렇죠. 다행이네요. 그래도 첫 번째 토론보다 나아졌죠. 네, 나아졌습니다. 근데 영국 공영방송이죠. BBC가 미국에서 투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재자 투표를
많이 하라고 여기저기 공영 투표함을 설치해 놨는데 예. 신문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투표함 안에다가 집어넣는 이제 사고가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물을 끼얹어 갖고 끄는데 예. 뚜껑을 열고 보면은 타버린 그리고 물에 잔뜩 젖어버린 예. 이제 투표용지들을 회수해서 거기서 살려낼 수 있는 것도 또 살려내고 이런 작업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엄청나게 기다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을 확인하고 뭐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뭐 많게는 뭐 5시간 심지어는 10시간 기다렸다. 투표 한번 하려고? 예, 투표 한번 하려고. 그다음에 무기명 투표를 제대로 하려면 까다로운데 신분증을 보자 그러는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도대체 주소가 여기저기 옮겨 다녀서 영구적인 주소가 아닌 사람, 가난한 유권자들은 당연히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특별한 자가용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유죄를 선고받거나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전과를 다 확인해야 되니까 예. 줄이 자꾸만 길어지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 미국의 투표는 아무튼 백인 잘 사는 사람 위주로 돼 있는 투표 제도이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일수록 부재자 투표에 접근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때도 뭐 실제 투표는 트럼프가 졌는데 예. 개표하니까 이겼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고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미국이 어떻게 투표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좀 애매한데 예. 미국은 아무튼 뭐 50개 주면 50개 주마다 하나의 국가 아닙니까? 헌법도 예, 따로 예. 있고. 그러니까 애리조나 표는 애리조나 표입니다. 텍사스 표는 텍사스 표지. 애리조나 표를 가져다가 중앙에서 정치하는 녀석들이 요만큼은 민주당 거 나왔으니까 니들이 가져가고 그렇게 하진 않는다. 이렇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승자 독식 게임. 그렇죠. 예. 그래서 승자 독식 게임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예. 그런데 뭘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냐면 미국에서 왜 다들 집에다가 권총을 놔두고 예. 라이플 긴 장총을 놔두냐면은 예. 이게 자기 집을 지키려고 시작된 제도가 아닙니다. 각 주를 연방 녀석들이 넘보려고 하고 침범하려고 하니까 각 주마다 연방군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주마다 무장을 한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대로 오면서 그 대신 가능한 한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또는 아시아계를 갖다가 밀어내고 백인 중산층 위주의 집권이나 또는 지배 세력의 어떤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니까 요때 바꾸고 요때 바꾸고 하는 선거 제도가 엉망이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갈등이 있다. 이거는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죠. 예. 최근에 미국 CBS와 인터뷰 중간에 또 자리를 떴다면서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꾸 골치 아픈 질문이 나오니까 버럭 1시간 했어야 되는데 아마 60미닛이었을 건데 40분 정도 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하고 이렇게 거닐면서 함께 기념사진 쫙 찍기로 한 예정도 있었는데 이런 거 다 취소됐고요. 그래서 CNN이 이걸 가지고 맨날 자기를 추종하고 예스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한테만 둘러싸여 있으니까 비판에 대해서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비판했고요. 못한다. 예. 그러니까 내부 서클 안에만 갇혀 있다. 늘 훌륭하다고 예. 칭찬하는 사람들한테만 갇혀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CNN이 예.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우리도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언론하고 사이가 불편했지 않습니까? 불편했죠. 예.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는 또 홍준표 후보가 뭐 특정 언론을 겨냥하면서 자기 신이 대통령이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 권력하고 언론과의 관계는 뭐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권력과 언론이 싸우면 뭐 충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백악관은 훨씬 더 심합니다. 훨씬 심하다. 예, 한 번은 공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복도 넘어오지 말라고 복도에다가 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삥 돌아서 와야 되는데 문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막죠. 예.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기자님들이라고 좀 불러줘야 좋아하는데 백악관에서는 뭐 짐승들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저 짐승들 맨날 뭐 피냄새만 맡고 헐떡이면서 달려드는 저놈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 미국이라는 사회는 좀 이렇게 예. 다이나믹하고 좀 거칠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또 표현의 자유를 예? 존중하니까.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우리 한인 유권자들의 미 대선 지지는 어떤 향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코리안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이 최근에 한 게 이제 나와서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게 묘합니다. 응답자들을 쭉 보면은 민주당이 한 41%, 공화당이 39%로 민주당이 조금 많습니다. 예. 그런데 후보 지지를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 3, 4%포인트 정도 또 높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반이민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인들은 오히려 반 트럼프로 갈 것 같은데 트럼프가 더 많이 나온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트럼프 43, 바이든 40 이렇게 나왔는데 예. 민주당은 또 더 지지한단 말이죠. 예. 결국 이건 뭐냐면 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의 이제 성향을 보면 예. 나 잘 살아보겠다. 그렇죠. 기회의 나라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 꿈꾸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의 지식이나 재산 수준이 약간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민 가실 때 발판을 가지고 예. 가야 되니까. 예. 가서 몸부림치면서 일하는데 성공 위주, 그다음에 출세 위주, 그다음에 돈 벌어야겠다. 아, 그게 성향이 공화당과 맞다. 완전히 공화당이죠. 예.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온, 예, 그것도 한반도라고 하는 반으로 쪼개진 나라에서 어쩌다가 들어온 이렇게 하고서 완전히 사회적 소수 약자가 돼버리니까 예. 평등 가치를 구현하는 민주당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쭉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인 사회가 미국의 주류 세력에 편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히스패닉이나 늦게 들어온 뭐 인도,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 또는 아랍 쪽에서 들어온 중동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권을 넘보지 못하게 이런 생각이 이제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눌러놓고 있던 보수 또는 출세 성공지향 가치관이 확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예. 하는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별이나 연령대, 미국 체류 기간에 따라서 또 지지하는 그것도 후보가 다르죠. 다를 테고. 예. 나이가 많을수록 트럼프 후보를 훨씬 더 지지합니다. 60대를 보니까 53.8, 70대는 58.8, 바이든 같은 경우는 29, 27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나도 중요 변수입니다. 예. 40년 이상 사신 분들은 67%가 트럼프 지지, 30년, 40년쯤 사신 분들은 40, 10년, 20년 산 사람은 32로 뚝 떨어집니다. 10년 미만, 그다음에 이제 막 들어간 사람들은 또는 미국에서 막 태어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지지자가 안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예. 있나요? 올해 0%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고 연세가 많을수록 트럼프를 지지한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제일 희한한 것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수는 있는데 여성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확률이 52.6, 남성은 37밖에 안 됩니다. 여성이 더 많이 지지한다. 할머니들의 지지를 그러니까 이제 아하. 듬뿍 받고 있는 것이 트럼프 후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각 당도 이민자들이 어떤 투표를 하느냐 신경을 쓰고 있겠죠. 예. 우리 이야기 한번 네. 넘어가보죠. 백신 문제인데 백신 위험하다. 뭐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백신과 사망 사고의 관련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신을 그렇죠. 계속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판단을 위해서 지금 전문가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7시가 돼야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독감 백신을 사실은 1,0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제 사람들이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백신을 주사한 보건소와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벌써 폭발적으로 몇십 명씩은 나와야 되는 건데 지역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에서 띄엄띄엄 나오는데 백신의 로트 번호도 맨 처음에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예. 전혀 다른 공장에서 만든 다른 백신이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한 30명 나오다 보니까 같은 공장에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사람이 4커플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4커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2천만 개, 3천만 개의 백신을 쏟아내다 보면 공장이 뭐 수백만 개 예. 되는 건 아니고 뭐 수십 예. 개 정도니까 같은 로트 번호는 어차피 나오게 예. 돼 있는 거다라고 해서 백신과 사망을 직접 연결시키지 말아달라. 단 하나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맨 처음에 17살. 예. 학생. 요것은 이 젊은 학생은 뭔가 상당히 아직은 해명되기가 어려운데 나머지 분들은 본래 매년 독감에 걸려서 숨지던 20만 명 관련해서 숨지던 20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반 정도는 노인이었고 절반 넘게 그 노인들의 절반은 또 백신을 이미 독감 백신을 맞았었고 예. 그러다 보면 해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지는 노인만 해도 10만 명은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거는 무리다. 무리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병관리청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 아닌가 싶어요. 예. 일단 코로나19 터졌을 때 이게 그 언론이 너무 공포심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기사를 쓴다 이렇게 비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뒤로는 또 마스크 문제 때문에 비슷한 난리를 비판을 쳤고, 받았고 예. 이번에는 또 이렇게 독감 백신으로 해서 지금 공포감을 너무 조성한다고 우리 언론이 이런 네. 지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막 끝났을 것 같습니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저널리즘 컨퍼런스를 오늘 열었거든요. 예. 이때도 쇼크와 공포를 계속 강조하는 언론 보도가 국민들에게 백신 기피, 백신 반대 풍조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거는 오히려 코로나19나 백신 부작용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위험하다라는 예. 지적이 오늘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 준칙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당국이나 기관의 공식 발표에 최대한 의존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계속 얘기를 한다거나 예. 하면 그걸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제목은 크게 공포 위기라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걸 쓰고 내용에는 조금 집어넣거나 어떨 때는 없는 기사조차 있단 예. 말이죠. 예. 그래서 재난보도 준칙을 보면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가능한 보도를 자제해서 확산을 막아라 이렇게 돼 있고요. 단편적이고 단락적으로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확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밑에다 적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어기는 거고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감염병 보도 준칙에 봐도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니까 이 점을 명심하라.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에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코멘트 없이 그냥 몇 명 발생, 몇 명 발생, 예.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명수만 자꾸 강조하니까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특히 제목을 보면 뭐 패닉, 대혼란, 대재앙, 그렇죠. 공포, 창궐 이렇게 쓰니까 공포감을 조장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자제해야 같습니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변상욱의 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언박싱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감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바지인데 대검 국감은 어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했습니까? 예, 어제 새벽 1시 반 정도가 돼서 끝났다고 합니다. 예. 두 분 다 지켜봤을 텐데 예. 베스트 워스트 꼽으면 누가 있을까요? 베스트는 참 뽑기가 어려웠어요. 예, 베스트는 참 뽑겨놓고 그나마 김종민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선전했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예. 워스트는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국회의원만 포함한다면 저는 그 강훈상 의원인가요? 뭐 그분하고 예. 게임 하셨다는 그분하고 강훈식? 예, 강훈식 예. 의원 죄송합니다. 예. 이름도 기억하기 싫어가지고. 강훈식 의원 처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네. 또 한 분은 이제 최기상 의원을 꼽고 싶습니다. 이 최기상 의원은 뭐 강훈식 의원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최기상 의원은 보면서 아 표가 아깝다. 이 전쟁터에서 자신은 신선 노름을 하고 있구나. 아 표가 아깝다. 예.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일광했던가. 예. 그리고 국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면 워스트 오브 워스트는 윤석열입니다. 아 엄청났습니다. 그래요? 예, 역대급이었습니다. 지금 뭐 평가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논리에서 밀리지 않았나. 아 밀렸죠. 예, 그런 얘기가 많던데요. 그러니까 아마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역공당이지 않았냐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예, 뭐 아무래도 좀 민주당 의원들이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또 윤 총장이 직접 등판하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본인 등판을 하니까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베스트를 좀 꼽기가 힘들었던 게 좀 민주당 의원들의 화력이라고 할까요? 좀 기대에 좀 못 미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싶었고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워스트를 꼽자면 이제 유상범 의원이지 않나. 예. 검찰 출신이고 검찰 고위직 출신이신데도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확인을 명단을 못하고 오픈했다.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제 국감장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체면을 많이 구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동명이인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장악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보통 기자들이 어떤 뭐 폭로성 기사를 쓰거나 할 때도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거든요. 네. 뭐 녹취가 있어도 본인 목소리가 맞는지까지 확인을 다 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당황스러운 게 심지어 같은 이름인데 예별이 틀린 경우도 예, 왕왕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유상범이 황당했고요. 윤석열 총장 부분은 그런 것 같아. 이분이 막 나가자고 덤볐거든요. 예. 근데 그 민주당 의원들은 의외로 점잖게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점잖게 대응하려면은 좀 더 화력을 키우거나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예. 그래서 뭐 제가 표현을 조금 그렇게 합니다만 뭐 조폭을 상대하는데 샌님을 갖다 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작심 발언을 했는데 야당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많은 공격해서 허점을 밝혀내려고 했습니다만은 역시 야당의 실패, 이재명의 승리. 반대로 대검 국감은 민주당의 실패, 윤석열의 승리. 지금 이렇게 결정 예, 그렇죠. 이제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이제 국감 기간 내내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 좀 집중되는 모양새긴 했습니다. 예. 특히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이제 예. 많이 공격을 했죠. 예, 대권 주자다 보니 그러는데 옵티머스 관련해서 광주의 봉현 물리단지 사업 여기에 이 지사가 개입했냐 아마 이거를 물고 늘어주고 싶었는데 이 지사가 나름 논리적으로 빠져나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홍보비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주제부터 얘기해 보죠. 홍보비 논란과 물리단지 산업. 뭐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사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나름 뭐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2018년도에 홍보비가 증액된 부분은 이제 전임 경기도지사가 증액을 한 것이고 본인은 이제 2020년 이제 많지 않은 금액을 증액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주로 야당 쪽에서 이제 공격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타임지와 CNN의 이제 기본소득을 홍보한 부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 지사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이제 성공한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임지의 구독자가 1,700만 명이나 되는 예. 언론의 매체에 홍보한 것은 오히려 적절하게 잘 됐다라면서 이제 받아쳤습니다. 이것도 또 기본소득 세계 박람회였으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외신에다 홍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연루 의혹은 간단하게 끝난 것 같은데요? 근데 옵티머스 연루 부분은 사실 좀 그 야권에서 너무 무리하게 접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할 때도 보면은 이게 연루가 됐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동선이 겹쳐야 돼요. 한마디로 동선이 겹쳐야 되는데 접점이 살짝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연루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잠시 뭐 그것도 최동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난 건데 그것을 가지고 뭐 연관이 있다, 뭐 청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너무 앞질러 나간 것이 스스로 함정을 판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발언들도 화제가 됐는데 박범계 의원의 질의 시간 때는 과거에 저한테 안 그러셨잖아요. 뭐 이런 얘기.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라임 접대 수사 문계기 의혹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내가 열심히 수사하고 싶은데 빠지라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 그리고 사과 요구하는 김용민 의원에게 사과 못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약속이고 인사권자가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난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예. 것이고. 가장 화제가 됐고 논란이 됐던 발언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뭐 이 발언 같습니다. 글쎄, 저는 제가 헌법 공부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런 주장은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장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지지자들, 학설의 지지자들이 등장했는지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이거는 글쎄 검찰이라는 조직이 경우에 따라서 법과 원칙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얼마든지 왜곡해서 왜곡 편집해서 쓸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직제상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네. 또 엄연히 법의 지휘 감독권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으니까 부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건 정치적 워딩 아니냐. 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 같고. 정치적 워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라면 모를까. 법리적으로 부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수설입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있는데 나는 국방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예. 라고 했으면 그 육군참모총장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사실 그리고 뭐 윤석열 총장이 대검의 조직이 이렇게 방대한데 내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아니 합참이나 육군은 그 대검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예. 하지만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의 부하입니다. 예. 이 발언이 좀 더 위험성이 있는 거는 검찰에서 소위 이제 잘 나가는 검사들이라고 할까요? 뭐 특수통 검사들의 오래된 인식 체계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최고다. 그러니까 부하다라는 것보다 이제 부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된 게 이 검찰 쪽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결국 사회의 정의는 검찰이 지키지 않냐. 그러니까. 이 논리가 있어요. 예. 진짜 그건 있어요. 뭐 장영진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논리가 있고 결국에는 아무리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계도를 한다. 뭐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이 자신감의 과도한 표현 자체가 이 윤 총장의 특유의 기질하고 맞물리면서 이런 표현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는 검사들이 이런 표현을 되게 조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의를 지킨다 이런 것까지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적 정당성에는 복속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의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거다. 그러지 않으면은 검찰은 검찰 파쇼가 될 수 있다. 검찰 스스로가 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스스로 그런 금기 자체를 넘어서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검찰의 과거 선배들이 얘기했던 검찰 파쇼가 눈앞에 닥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최근 1년 정도를 돌아보시죠. 실제로 야당 역할을 한 게 누구였습니까? 검찰이었거든요. 실제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때 지금 윤석열 총장의 행동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름없었고 선거 출정 시기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예. 이게 어제 국감장에서 정계 진출 의사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퇴임 이후 사회와 국민의 봉사할 방법을 고민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결국은 정계 진출 이야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논란 때문에 지금 장 기자에서 그런 얘기 한 것 같고 하나만 더 짚어보면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이거는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 차례 수사 지휘권은 형성권 이야기 본인이 직접 하면서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감장에서 이랬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그럴 것 같으면은 응하지 말고 사표를 쓰고 밖에 나와서 정치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맞느냐 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제가 홍준표 의원이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몇 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검찰총장이 역대물은 몇 번 안 됩니다만 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거나 또는 지휘권이 발동됐을 때는 여지없이 그 사표를 냈어요. 심지어는 발동되는 척만 해도 사표 내고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두 번이나 발동이 됐고 두 번째 발동된 것은 무려 5가지의 내용을 짝짝짝 적어서 냈는데 그래도 이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는 사실 통상적인 검찰의 문법과는 다르죠. 사회적 좀 소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많은 게 온 국민이 형성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예. 사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 검찰의 수사나 어쩔 수 없이 인권이 이제 좀 탄압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검찰이 오히려 이 화제의 중심에 서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좀 의문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감장에서 검사들의 접대 의혹이 재차 언급됐는데 어제 JTBC가 보도를 하면서 이미 남부지검에서 그 문제의 술집에 찾아가서 검사들이 와서 접대를 받았다는 걸 확인했다. 이런 보도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국감장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 보도를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이 벌써 알아놓고는 왜 보고를 받지 못했느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정말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모르는 눈치를 보였죠. 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윤석열 보통 검사들이 거짓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통상 검사들이 거짓말할 때 기자들한테 거짓말할 때 쓰는 방법. 일단 합니다. 그다음에 심을 꿀꺽 삼킨 다음에 4월 달이요? 5월 달이요? 그때는 아닌데? 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모르는 척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4월이라는 것은 분명히 틀린 시기적으로 틀린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딱 물고 늘어졌는데 이것을 보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제가 볼 때는 보고 받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걸 보고 안 했다면은 어제 사표를 낸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다시 불려와가지고 이분은 사표가 아니라 파면을 당해야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보고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예. 보고를 안 했으면 보고를 안 한 대로 문제인 것이고. 이게 남부지검장이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에게 직보를 했느냐가 최근에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시기를 4월쯤으로 했는데 뭐 그게 정확히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확실한 거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상했던 점은 이 당시에 영장 집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영장 없이. 예, 영장 없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도 그러니까 이미 제출받았고. 남부지검장이 소위 말해서 반부패 강력부장을 패싱하고 총장에게 직보를 했다. 그리고 영장 없이 와서 조사를 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부분을 덮으려고 한 거 아니냐 혹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당시 반부패 부장이 심재철 부장이었는데 예. 검사장이었는데 심재철 부장에 대해서 그 윤석열 총장이 대놓고 패싱을 했었어요. 그런 과정을 볼 때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했으면 분명히 이 신재철 검사장을 패싱을 할 수가 없었을 거니까 그런 그 패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보고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이걸 이제 잘 뭐 덮는다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총장의 그 재가나 결심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검사 비위는 어느 정도 불거졌고 법무부가 확인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상황에서 덮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확인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니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실 접대를 한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뭐 지켜본 목격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금방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당시 룸사롱 종업원들이 결국에는 검찰청에 가서 뭐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니 물론 압수수색 영장은 없었지만요. 그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지금 우리 이 작가께서 지금 모른 척하고 계신데 사실 다 들을 거 다 들었어요. 예, 뭐 그 상호가 뭐다, 방을 몇 개다. 사실 어제 JTBC 보도 나오기 하루 전에 이미 다 들으셨죠? 말씀하셨잖아요. 몰라요. 예. 아니 왜냐하면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김태현 기자랑 같이 취재를 하고 같이 김태현 기자 보고 받았고 제가 같이 취재하고 또 따로 외곽 취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사실 충분히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알 수 있는 뭐 일단 뭐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고 브리핑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변호사도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묶어서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를 통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하자. 뭐 제1호 법안 사건으로 이렇게 하자.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빨라야 2달. 요즘은 한 넉 달 걸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것이고.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패키지로 하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공수처가 원하면 이 정도는 협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 같은데 뭐 이 협상의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낙연 대표 오늘 발언을 보면 어제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를 보고 본인도 상당히 좀 분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공수처에 대한 드라이브를 조금 더 세게 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 지정하는 데만 해도 좋게 한 달은 걸립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남부지검에 특별수사팀이 생겼으니까 그 수사팀이 수사팀대로 하되 공수처가 생겼을 때 뭐 넘겨서 수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오히려 시기도 그렇고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치인이라든지 정관계 고위인사인 경우에 특검을 하거나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경우에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위해서 특검을 할 때는 일단 이게 그 감찰부터 먼저 돌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감찰부터 먼저 작동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특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시간을 줄이자고 상설특검을 만들었는데 상설특검도 잘 작동을 못했잖아요. 유명무실하죠. 예.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게 공수처거든요. 근데 공수처를 지금 안 만들고 다시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멀쩡히 잘 지어놓은 콘크리트 집이 있는 그 주택이 있는데 다시 천막을 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일단 논리적으로 어렵고 이낙연 대표가 26일까지라고 공수처법 개정 시한을 이미 못 박은 바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아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야권에서 뭐 특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인식을 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국정감사 전이었으면 협상의 여지가 있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어제 윤석열 총장의 그 국감장에서의 발언이나 뭐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좀 더 강하게 마음을 먹지 않았나 하는 좀 모양새가 됐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총장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피감기관의 장이 저런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특히 책상을 탕탕탕 친다든지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 역시도 약간 뒤로 구부정하게 누워가지고 약간 뻐기는 듯한 느낌 그리고 되게 좀 불손한 느낌을 받았고 국회의원이 말을 하는데 자른다든지 또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라든지 이런 모습을 볼 때 야당은 추미애 장관은 더 했다 그러던데요. 글쎄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비스듬하게 기대 앉아가지고 말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적어도 그 추미애 장관은 아들 의혹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반복되니까 한 말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은 말을 아예 못하게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의문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자 하겠습니까? 전 솔직히 그 얘기 들었을 때 막말로 당신은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당신은 어쩌셨어요? 라고 묻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지만 기자 말처럼 이낙연 대표가 강한 워딩으로 윤석열 총장을 이례적으로 비판했단 말이죠. 성정상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앞으로 공수처를 밀어붙일 것인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